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새로운 개발 경로. 2. 남아메리카의 한국. 3. 100년 굳건한 동맹.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남미 대륙의 조용한 강자 콜롬비아. 대통령부터 주한 대사까지 한국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친한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콜롬비아를 남미의 한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극찬했다고 하죠.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남미 국가 콜롬비아의 애정 공세. 환하게 손을 흔드는 외국인을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수를 치며 반가운 얼굴을 지었습니다. 손을 흔드는 외국인은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그가 작년 내한하면서 서울시를 들린 것인데요. 그는 콜롬비아 대통령 최초로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은 평소에도 친한파로 유명한데요.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그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과 산업 속도에 감탄을 보내며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뛰어난 성과를 거둔 K 콘텐츠에 주목했습니다. 만 42세의 나이로 콜롬비아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그는 미주개발은행 IDB 근무 당시 오렌지경제라는 저서를 쓴 바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한국을 예시로 들며 콜롬비아가 창조산업에 역점을 두고 문화 콘텐츠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었죠. 특히 K-팝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전부터 K-팝의 가능성을 알아본 그는 저서에서 한국의 K-팝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해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그의 딸 역시 K-팝의 오래된 팬이라고 밝히며 한국 문화의 정통한 모습을 보였죠. 그는 작년 한국을 들려 내한 일정을 소화했고 한국의 발전된 ICT 기술을 콜롬비아에 적용할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에 있어 한국이 보여준 호의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콜롬비아에도 한국식 의료가 정착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 역시 한국이 보여준 호의와 놀라운 발전에 거듭 감탄하며 콜롬비아가 가야 할 길은 한국이라고 언급. 자신들은 남미의 한국이 되겠다며 혈맹, 경제 발전으로 승화 남미의 한국 되고 싶어.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지원 감사 군사 등 다방면 우호 협력 지속돼야 각종 분야에 있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는 중남미 지역의 경제동맹체인 태평양동맹 PA를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에게 참여를 권하며 준회원국으로 제발 가입하길 원했다고 하죠. 정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준비 완료. 콜롬비아의 지원 당부. 향후 태평양동맹에 한국이 가입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중남미 지역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전망이 되는데요. 과분할 정도로 한국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콜롬비아 대통령과 관료들. 대체 왜 이들은 한국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보내며 한국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의 오래된 관계 때문입니다. 콜롬비아는 과거 6.25 전쟁 때 참전했던 혈맹으로 많은 콜롬비아인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형제의 국가라 볼 수 있죠. 한국에게 있어 가장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6.25 전쟁. 생면부지 한국을 돕기 위해 많은 다국적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해 뜨거운 피를 흘리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죠. 서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분연히 나서 숭고한 이상인 자유를 위해 싸우며 한국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참전 국가들 중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콜롬비아인데요. 남미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6.25 전쟁에 참가, 총인원 4,314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열심히 싸웠고 163명이 이 전쟁에서 사망하는 등 한국에게 있어 은혜를 갚아야 할 국가입니다. 20세기에 콜롬비아가 젊은이들을 외국에 보낸 유일한 전쟁으로 당시 콜롬비아도 넉넉치 않았지만 오로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출전한 것이었죠. 미군 24사단 예하에 편입된 이들은 금성 진격작전은 물론이고 김화 400고지 전투, 볼모고지 전투 등 6.25 전쟁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한국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들이었습니다.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는 모토로 전쟁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전쟁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한국 역시 이들을 기억하고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에게 영웅 대접을 하고 있죠. 콜롬비아 국방부 건물 안을 들어가 보면 석가탑 모양의 참전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과거 6.25 전쟁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이 탑은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했던 영웅들은 이 탑을 보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한국이 선진국으로 거듭난 것을 감탄해 마지 않는다고 하죠. 최근 한국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 영웅들을 위해 대한민국은 이분들을 한국으로 초청, 완전히 바뀐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98세 노병의 무사귀환, 한국서 성탄 선물 받았다. 국가보훈처의 초청으로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은 인천을 통해 한국으로 걸음을 옮겼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도착한 이들 참전용사는 행사가 열리는 부산으로 가기 위해 KTX를 탑승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고령인 알바로 리카우르테 곤잘레스 씨가 담낭 결석 증상이 심해져 쓰러진 것이죠. 젊은 날의 추억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그는 마지막 순간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향한 것인데요. 열차로 이동하던 중에 위기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긴급 호송에 들어간 한국 의료진은 알바로 씨를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이송.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생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이 높았던 덕분에 알바로 씨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정신이 든 알바로 씨는 한국 때문에 살 수 있었다며 자신이 한국을 위해 헌신한 것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알바로 씨 가족 역시 한국의 의료 덕분에 살아난 것을 보고는 한국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버지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며 기뻐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참전 용사가 젊은 시절 보인 헌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 수 있었다며 콜롬비아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수 있다고 답했죠. 실제로 한국은 콜롬비아를 위해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은 콜롬비아에게 무상으로 초계함 안양함을 인계했습니다. 어떠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두 국가의 친선만을 생각한 행동으로 1만 2천 톤급의 안양함은 나리뇨 주의 이름을 따 나리뇨함으로 거듭났습니다. 콜롬비아서 거듭난 우리 해군의 퇴역 초계함. 한국은 기존 퇴역함을 그대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내부 정비는 물론이고 시설까지 최첨단으로 바꿔 인계받은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넘겼죠. 콜롬비아 대통령은 한국의 행동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 콜롬비아는 한국 무기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죠. 한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에는 익산함을 양도해 콜롬비아 해군에 제공하며 아낌없는 보훈에 나섰죠. 해군 및 국방대 사이에 협력 양해각서를 쓰면서 교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 태권도 교관이 콜롬비아에 파견되어 가르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도 한국에서 개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도입하기로 결정 자국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의리를 보였죠. 로베르토 사치카 해군 부사령관은 한국과의 인연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과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류가 있길 희망한다는 말을 남겼죠. 콜롬비아는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양국 관계 한 단계 도약할 때 콜롬비아는 남미의 심장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BTS 인기 대단 삼성 LG 제품도 인기도 좋아 양국 간 교류가 깊어지면서 이를 시기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콜롬비아와 FTA는 물론이고 군사적, 문화적 협력을 아끼지 않는 데다가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친한파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일본 입장에선 싫었던 것이죠. 일본의 행동에 콜롬비아 역시 불쾌감을 보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콜롬비아에게 말만 지원한다고 약속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며 일본이 나서자 1기시다. 오염수 방류 재확인. 태평양 연안국인 콜롬비아는 일본의 행동을 비난하며 태평양 연안국들이 공조해 일본의 무절제한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나섰죠. 한국과 다른 일본인의 태도에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형제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최종건 외교차관, 콜롬비아 측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전달.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 이제 3, 4호 정인 솔개 633, 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3, 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T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고속 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 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 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 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 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 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16A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5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전용 라카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II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이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마이프나 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이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에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1, 632 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 정의,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상륙정 3, 4호 정인 솔개 633.635 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상륙정 LSF 이제 3, 4호 정인 솔개 633, 635호 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쉽 테스트 LSF-2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2은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군의 고속상륙정 LSF-2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 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상륙정 LSF-2 내리고 이후 고속상륙정 LSF-2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2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2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2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2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의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상륙함 뉴킬러 B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B궁, 하이궁 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B궁을 카일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과 취재진 등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LSM 종합유도 비행시험의 전과정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센터 중앙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서해 중부 해상에 떠있는 바지선과 서해 남부 무인도에 대기 중인 이동식 발사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을 탐지 추적하고 목표 고도에서 실제 요격하는 실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바지선 발사대에는 장거리 지대 공유도 무기, LSM, 요격탄이, 이동식 발사대에는 요격 대상인 표적탄이 각각 장착되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표적탄이 발사되자 LSM의 다기능 레이더가 즉각 이름 탐지해 화면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발사 신호와 함께 요격탄이 발사되자 얼상감지 장비, 토드, 화면에 비행 궤적이 잡혔습니다. 추진기관, 1, 2단, 과 직격자율 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점이 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추진기관 1대2단 과직격자율비행체 KV-3단으로 구성된 요격탄은 1단 로켓 분리점이 단 로켓 분리에 이어 KV가 분리되었고 표적탄과의 거리가 좁혀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군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SAM의 네 번째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관계자들은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이 실험을 주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성공 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LSAM 탄도미사일 요격탄은 1, 2단 추진체가 분리되면 요격 지점까지 비행, 저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비행체를 탑재합니다. LSAM에는 고도 50-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비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장치 2가지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발사한 장사정포가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바로 LSAM으로 만약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엣, 패기, 팩3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개량형인 천궁이 가요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드, LSAM, 패트리엇, 천궁이가 모두 배치된다면 북한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다층적인 방어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공에 따라 LSAM은 추가 신뢰성 검증 등 올해까지 시험평가를 종료하고 내년까지 체계 개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면 양산 단계에 착수하는데 정말 놀라운 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LSAM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개발 완료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하여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후반경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개발에 미국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LSAM의 요격 고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에 버금간다며 추후 다음 단계인 LSAM-2까지 만들어지면 사드 수준과 똑같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미사일을 고고도에 올리는 기술은 아직 좀 차이가 나지만 레이더 자체만 놓고 본다면 LSAM-2 사드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며 레이더 분야 최강국인 미국이 약 10년간 10조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수준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10분의 1 가격으로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이더 개발 역사는 약 30년으로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짧지만 그 성과만큼은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손에 꼽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SAM 시험 발사 성공을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입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불을 뿜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LSAM 시스템을 이용한 미사일 요격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LSAM은 북한의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드, THAAD가 방어할 수 있는 존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자력으로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세 번째 요격 시험을 성공하자마자 폴란드 매체는 이를 대서특필했는데 이번 시험도 끝나자마자 폴란드는 폴란드 방공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진행자는 공중 및 미사일 방어가 폴란드 군대 현대화의 우선순위라고 말했고 여기에 참석한 고위 군장성들은 모두가 대공방어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공개적으로 천궁2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천궁 2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유도미사일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2871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된 바 있어 불안한 상황인데 전쟁이 더 커지면 언제든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빠르게 엘셈이 네 번째 요격 실험을 성공했다는 소식은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해진 납기 내에 빠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폴란드가 도입을 검토하는 천궁 LL는 2021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UAE 뒤를 따라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궁 2보다 더욱 높은 고도의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엘셈,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이나 LSAM-2까지 나오면 이제 중고도 고고도 요격 무기까지 수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동으로 불리는 LAMD,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천궁 2, 엘셈, LAMD를 패키지로 묶은 탄도탄 다중요격 체계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해 배치해놨습니다. 그동안 S-400은 탄도미사일부터 순환미사일과 특히 스텔스기까지 잡는 세계 최고의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자랑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전혀 방어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를 가지고 S-400 대공방어 시스템을 뚫고 러시아군의 지휘부를 비롯한 무기창고 등 주요 군사 목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S-400을 도입해 한반도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S-400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영공에서의 제공권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S-400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만을 믿었던 중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으며 과거 러시아 S-300의 기술을 사들여 천궁을 개발한 한국은 정반대로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의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대공 담지, 추적, 유도에 사용되는 레이더의 성능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국의 엘셈 미사일 실험 성공 소식에 많은 방산강국들이 놀라고 있고 주변국들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